안녕하세요. 넷무라 흘러흘러 이현주입니다. 이번 책은 엘러건트 유니버스입니다. 이 책은 물리학 책입니다. 물리는 사물의 이치라고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물의 이치를 설명하는 학문이 물리학입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물의 기본 요소인 입자를 탐색하고 그 입자들 사이에 작동하는 힘에 대해 다룹니다. 이 책의 저자 브라이언 그린은 물리학자로 대중들이 이 세계를 설명하는 물리학의 세계관을 방정식 없이 설명하려고 했다고 말합니다. 물리학의 언어가 방정식입니다. 방정식은 물리학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경제적인 언어입니다. 하지만 수학 방정식에 익숙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 방정식으로 설명하는 물리학에 취약합니다. 그렇다고 물리학이 발견한 우주에 대한 근원적인 이해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브라이언 그린의 시도가 반갑습니다. 앞으로 10회에 걸쳐서 엘러건트 유니버스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브라이언 그린이 설명하려는 물리학, 즉 이 우주의 근원적 지식에 축근 이론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전반적인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이 세계를 이해하고 싶어하는 존재라는 인간 존재론으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인간은 지구 행성의 생명체 중 의식을 언어로 체계화할 수 있는 존재로 진화했습니다. 과학은 이 세계를 이해하고 이해한 것을 설명하려는 여러 시도 중에 하나의 세계관이라고 생각해보죠. 과학은 보고 본 것을 기록하고 그 기록이 누적된 것으로부터 질서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려면 그 기록이 반복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때까지 충분히 누적해서 기록해야 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오랜 시간 누적해서 기록해야만 하는 절실함입니다. 인간에게 어떤 절실함이 그런 꾸준함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가장 근원적인 것은 생존에 대한 절실함일 겁니다. 생존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먹고 사는 일이었을 겁니다. 이를 위해서 인간은 가장 먼저 하늘을 보고 무엇이든 보이는 것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문학입니다. 하늘의 이치를 다룬 학문이 천문학인 것입니다. 하늘은 우주입니다. 우주를 이해하려는 노력은 우주를 구성하는 입자, 그 입자들이 관계하는 힘, 그 힘들이 만들어내는 우주의 현상을 보고 기록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천문학의 기록이 우리가 매일 보는 달력입니다. 생존에 대한 절실함 때문에 천문학이 시작되고 지속되었다고 정리해보았는데,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일이 어느 정도 가능해진 이후에도 인간은 천문학의 질서를 이해하고자 하는 욕망을 멈출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발견된 지식이 매번 충분하지 않았으니까요. 인간의 존재 조건을 구성하는 물질 체계는 너무 크거나 또는 너무 작은 단위라는 것을 계속 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질 세계가 한번 알아둔 지식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기도 했습니다. 질서가 계속 바뀌는 것 같은데 그 안에 또 질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막막함을 해결하려는 시도는 과학자들의 실험을 멈추지 않도록 했습니다. 당연한 것이 물질 세계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도 한시도 멈추지 않고 우주 전체를 물질 세계의 전반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체감하는 물질 세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주 전체에 대한 이해를 피해갈 수 없었을 겁니다. 이러한 과학 탐구가 도달한 현재적 시점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두 가지 이론을 설명하는 것으로 이 책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이 바로 그 쟁점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두 이론 각각은 물리학의 세계를 각각의 영역에서 아주 잘 설명하는 과학 이론입니다. 그런데 이 두 이론은 서로 충돌합니다. 그러나 일반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어려운 화두를 던져주었다. 각자의 분야에서는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이 잘 들어맞는 이 두 개의 이론들이 서로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 100년 동안 물질의 미세 구조부터 우주의 법칙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실들이 이 두 개의 이론에 의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은 아직도 물과 기름처럼 별개로 존재하고 있다. 양자역학과 일반 상대성 이론이 서로 물과 기름처럼 별개로 존재하는 이유는 각각 물리학의 영역이 한쪽에 집중적으로 매달리면서 연구를 진행해온 때문이라고 브라이언 그린은 말하고 있습니다. 양자역학은 작고 가벼운 대상에만 집중했고 일반 상대성 이론은 크고 무거운 대상에만 집중해서 연구해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세계는 작은 세계와 큰 세계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두 이론은 하나의 세계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이론이 여전히 우리에게 의미를 가지려면 우리는 이 이론들을 연결하는 설명체계를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작은 입자의 세계와 이 입자들이 만들어 놓은 거대한 우주의 천체들이 활동하는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블랙홀의 중심부라는 물리적 상황을 생각해보자고 저자는 제안합니다. 블랙홀은 거대한 천체이기도 하면서 입자들의 압축이기 때문에 미시세계인 양자역학과 거시세계인 일반 상대성 이론을 통합해서 설명할 가능성이 있는 물리적 상태라는 것입니다. 아직은
같은 가설이긴 하지만 이 두 이론을 통합할 가능성이 높은 가설로 평가되는 촉근 이론은 이러한 시도 중의 하나입니다. 브라이언 그린은 촉근 이론을 연구하는 과학자로 이 연구가 얼마나 진척되어 왔는지, 이 이론이 양자역학과 일반 상대성 이론을 어떻게 설명해내는지 이 책을 통해 설명합니다. 촉근 이론은 이 우주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신비한 현상들, 정신없이 촐싹거리는 원자 내부의 쿼크에서 시작하여 장엄한 춤을 추면서 궤도를 돌고 있는 연성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태초에 존재했던 한 점 크기의 우주에서부터 하늘에서 소용돌이 치고 있는 방대한 은하에 이르기까지 우주에 속한 모든 만물과 모든 현상들은 하나의 커다란 원리, 즉 우주 전체를 대변하는 단 하나의 방정식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과학사에서 과학자들이 연구한 영역들이 충돌한 것은 양자역학과 일반 상대성 이론의 충돌이 세 번째로 갑니다. 브라이언 그린은 현대 과학사의 세 번의 충돌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이 과학 이론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 세계를 이해하는 인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보여줍니다. 첫 번째 충돌 사건은 뉴턴의 운동 법칙에 의해 설명된 빛에 대한 지식이 이후 맥스웰의 방정식을 통해 완전히 달라진 것을 말합니다. 뉴턴은 빛이 이동하는 속도는 정해져 있고 우리가 충분히 빠른 속도로 달릴 수 있다면 빛을 따라잡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맥스웰은 전자기 법칙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빛의 속도는 우리가 아무리 빨리 이동해도 늘 같은 속도만큼 우리보다 더 빨리 이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아인슈타인으로 여기에서 특수상대성 이론이 제시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아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인슈타인은 시간과 공간이 변하지 않는 기준점이 될 수 없고 각자의 운동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적인 물리량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 책을 읽고 공부하면서 왜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 다른지 이해하게 될 겁니다. 특수상대성 이론으로 시간과 공간의 본래적 속성이 우리가 알던 것과는 다르다고 밝혀지면서 바로 두 번째 충돌 사건이 발생합니다. 특수상대성 이론으로 아인슈타인이 말한 것은 이 우주 내에 존재하는 그 무엇도 빛보다 빨리 이동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전까지 우리가 믿고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를 잘 설명한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은 질량을 가진 물체가 다른 물체에게 중력을 행사하는 데에는 전혀 시간이 들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의 등장으로 우리가 알고 있던 중력에 대한 이해를 달리해야 할 필요가 생긴 것입니다. 이 충돌 문제를 해결한 것도 아인슈타인입니다. 그 이론이 일반 상대성 이론입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은 중력 이론입니다. 시간과 공간은 끌어당기는 힘이 클수록 그 값이 변하는데 이것은 빛의 속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에서 시간과 공간 값에 따라 속도가 달라지는 공식을 사용합니다. 속도는 이동한 거리를 시간으로 나눠서 계산하는데 여기에서 결과값이었던 속도가 빛의 속도로 정해져 있다면 그 값을 만드는 시간과 이동한 거리 값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1915년에 중력을 새로운 개념으로 이해하는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표했다. 특수 상대성 이론이 시간과 공간에 대한 기존의 관념을 뒤집어 엎었던 것처럼 일반 상대성 이론도 중력의 개념에 일대 혁명을 일으켰다. 이제 시간과 공간은 관측자의 운동 상태에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물질이나 에너지가 존재하는 곳에서는 뒤틀리고 휘어질 수도 있는 참으로 난해한 물리량이 되었다. 뒤에서 다시 논하게 되겠지만 시공간의 이러한 왜곡 현상은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중력이 전달되는 수단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시간과 공간은 우주의 사건들이 진행되는 무대 배경이 아니라 사건들과 어우러져 함께 우주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어엿한 배우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 책에서 설명하려고 하는 촉근 이론이 등장하게 된 세 번째 충돌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시세계인 천체들의 작동 방식과 존재하지만 우리의 존재 방식으로는 인식할 수 없는 미시세계인 양자역학 세계의 충돌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철학하기에서는 윤리적 질문까지 도달합니다. 이 세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모든 철학은 나름의 우주에 대한 이해를 탐구하고 있습니다. 서양 철학자들이 과학자들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데모크리토스가 사용한 아톰은 원자로 해석되고 더 이상 다를 수 없는 미세한 구성 요소라는 말입니다. 이 세계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 입자를 탐구하려는 현대 입자 물리학자들의 연구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세기 과학자들이 발견한 작은 입자라고 생각한 산소나 탄소, 수소 등은 원자 단위로 우리가
발견하고자 했던 이 우주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기본 입자가 아니었습니다. 중학교에서 배우는 원자 구조는 마치 작은 태양계처럼 핵 주변을 도는 전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인간이라는 감각체계가 이해하기 쉽도록 도식화한 것이지 실제로 작은 입자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도식화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 연구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더 작은 단위의 입자를 찾아낸 것이 핵을 구성하는 양성자와 중성자라는 입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양성자와 중성자 역시 가장 작은 입자는 아니었고 쿼크라는 단위의 입자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발견합니다. 처음 발견한 쿼크가 업쿼크와 다운쿼크인데 각각은 물리값을 갖고 있습니다. 업쿼크는 3분의 2 물리값, 다운쿼크는 마이너스 3분의 1 물리값이라고 할 때 양성자는 업쿼크 2개와 다운쿼크 1개가 결합해서 물리값이 1이고 중성자는 다운쿼크 2개와 업쿼크 1개가 결합해서 물리값이 0인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핵은 1이라는 물리값을 갖게 됩니다. 이 내용은 고등학교 과학과정에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수소, 탄소, 산소 등의 원자가 우주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 단위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자역학의 세계로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양자역학의 세계에 친숙해져야 비로소 촉근 이론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양자역학의 세계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발견한 업쿼크, 다운쿼크가 소립자들의 발견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소립자들 발견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이후에 뉴트리노, 뮤온 등의 소립자가 입자 물리학자들에 의해 발견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립자들의 특성이 특이합니다. 브라이언 그린은 5가지로 그 특이한 특성을 정리합니다. 우선 이 입자들은 고에너지 충돌 과정에서 탄생했다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이들은 우리 주변의 일상적인 물질을 구성하는 요소가 아닌 겁니다. 두 번째로 모든 입자들은 자신의 파트너인 반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뒤에 천천히 공부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세 번째 특징은 입자와 반입자가 만나면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 소립자들의 특징은 입자적으로 불리는 3개의 그룹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5번째 특징으로 이어지는데 이 분류에 따라 입자족이 1에서 3으로 분류 체계가 변함에 따라 질량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과학자들이 하는 질문은 이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물질들은 전자와 업쿼크, 다운쿼크만으로 이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연계에는 이렇게 많은 종류의 입자들이 존재하는 것일까가 바로 그 질문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 존재는 전자와 업쿼크, 다운쿼크만으로 이루어져 있을 수 있지만 이 우주는 이것보다 더 많은 것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속 탐구하는데도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우리를 구성하는 세계에 없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이 미시 세계가 작동하는 방식이 반드시 우리의 생명 현상과 연관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입자들은 서로 작동하면서 힘을 만들어내는데 이 힘은 우주의 모든 물질 체계에 영향을 줍니다. 우리는 이 힘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존재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 대해 더 잘 알기 위해서 우리가 모르고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은 세계를 탐구하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학자들은 물질 체계에서 작동하는 힘을 4가지로 설명합니다. 중력, 전자기력과 강력, 양력이 바로 그 힘들입니다. 중력은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힘입니다. 물체의 질량이 중력의 크기를 결정하는 척도이고 질량과 중력은 서로 비례하는 관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중력 다음으로 잘 알려진 힘이 전자기력입니다. 전자기력은 조명, 컴퓨터, TV, 전화 등의 현대 문명을 작동하는 힘이기도 하고 천둥, 번개와 같은 자연현상의 근원이 되는 힘이라고 브라이언 그린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강력과 양력이 더 있는데 이는 우리가 직접 느끼지는 못하는 힘들입니다. 강력은 양성자와 중성자 내부의 쿼크들을 결속시키는 힘으로 핵력이고 양력은 방사능 붕괴를 일으키는 힘입니다. 이 힘들은 각각을 전달하는 입자들을 갖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양자역학의 세계를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전자기력인데 이 전자기력은 바로 광자라는 다발에 의해 매개됩니다. 이 과정을 설명하는 데서 바로 양자라는 용어가 나온 것입니다. 일정한 광자라는 다발의 양이라는 뜻이 양자입니다. 이 4가지 힘을 매개하는 입자들 그리고 여기에 작용하는 물리량에 대해서도 이 책을 한 장 한 장 공부해가면서 상세하게 알게 될 겁니다. 1장은 이 책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살펴보는 내용이니까 이 4 힘들 중에 가장 강력한 힘이 작동하는 것은 핵력과 전자기력을 작동시키는 강력이라는 것과 중력은 이에 비하면 정말 미약한 힘이고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중력만 느껴지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두는 것으로 정리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연계에 작동하는 힘이 4
종류라는 것까지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두 개의 전자들 사이에 작용하는 전자기력과 중력의 크기를 비교해보자. 당신이 양손에 전자를 하나씩 쥔 채로 이들을 서서히 접근시킨다면 두 개의 전자들 사이에는 서로 끌어당기는 중력과 서로 밀쳐내려는 전자기력이 동시에 작용할 것이다. 이 두 개의 힘 중 어느 쪽이 더 셀까?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한마디로 말해서 찝도 안 된다. 전자기력에 의한 청력이 중력보다 100만 곱하기 10억 곱하기 10억 곱하기 10억 곱하기 10억 배나 크다. 중력의 세기가 당신의 오른팔 근력 정도에 해당된다고 할 때 왼팔로 전자기력만한 힘을 행사하려면 팔의 굵기가 현재 관측된 우주의 폭보다 굵어야 한다. 전자기력이 이렇게 위력적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는 중력이 판을 치고 있는 걸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우리 주변의 모든 물체들은 양전하와 음전하를 똑같은 양만큼 갖고 있기 때문에 전자기적 효과가 서로 상쇄되어 겉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뿐이다. 반면에 중력은 항상 끌어당기는 인력의 형태로 작용하기 때문에 전자기력과 같은 상쇄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축근이론은 이러한 물리 세계를 끈이론으로 잘 설명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입자의 궁극적 구조를 끈의 형태로 생각하면 양자역학과 일반 상대성 이론의 대립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기본 요소가 끈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이 끈의 진동하는 패턴에 따라 입자들의 성격이 각양각색으로 특성을 지니면서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이론을 따라가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물리학의 기본 원리와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이 별개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현상적 세계는 물리학의 기본 단위인 입자의 세계와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름은 입자들의 세계와 그 세계에서 작동하는 힘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가 경험하는 현상적 세계인 자연계도 잘 설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최근 끈이론이 베켄슈타인 호킹 엔트로피와 관련된 블랙홀 문제를 해결했다고 브라이언 그린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끈이론으로 이 세계를 이해했을 때 우주의 모습이 어떠할지에 대해 정리한 그의 설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끈이론이 옳다면 우리가 사는 우주는 미시적 세계에서 엄청나게 복잡한 다중 차원의 미로가 서로 정신없이 얽혀있는 구조를 갖게 되는 셈이다. 그리고 이 속에서 우주의 끈들은 주어진 법칙에 따라 끊임없이 진동을 반복하고 있다. 또한 우주 만물의 최소 단위인 끈의 물리적 성질은 그것이 살고 있는 시공간의 구조와 복잡하게 얽혀 있다. 대단히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과 나를 둘러싼 환경, 그 환경에 영향을 주는 우주적 차원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해를 잘할 때 우리는 누구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더 적절하게 대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대로 물리학 공부를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저는 냇물아 흘러 흘러 이현주였습니다.